이번 시간은 보험 감독 방식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이 제도, 즉 보험 감독 방식으로서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준거주의라든지 공시주의 방식이 있지만, 자,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은 실질적 감독주의다. 대부분의 나라가 다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 모집이 가능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가능합니다. 보험회사 임원, 직원 다 가능합니다. 근데 해당이 되지 않는, 즉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는 자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대표이사,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감사위원, 보험회사 임원, 직원에 해당되지만 이 사람들은 보험 모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보험 모집이 가능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이 대표이사나 사회이사가 언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잘 구별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보험 감독 방식은 준거주의, 공시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감독주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의 사회이사는 보험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 감사 다 못하죠.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보험설계사 등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보험설계사에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를 우리가 등록 요건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냐?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췄을 때 우리가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교육과정 2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한 사람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세 번째는, 자,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를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요. 시험에 합격을 했더라도 1년 이내에 교육과정 2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 한다. 자, 1년 이내에, 자,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지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즉 등록 요건에 맞는 요건을 갖춘 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경력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생명보험회사에서 관계 업무죠.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1년 이상입니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단 등록 신청일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관계 업무에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 이 사람은 등록 요건을 갖춰도 설계사 등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 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된 사람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가 되지 않은 채 2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받은 지 2년이 경과한 사람은 보험설계사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바꿔서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바꿔서 그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년이 경과한 자, 이렇게. 세 번째는 등록 취소가 된 후 2년 이내인 자, 즉 등록이 취소되고 2년 이상 지나면 등록 가능합니다. 보험료, 대출금, 보험금을 유용, 요거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3년이 이상 지나게 되면 등록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 교차 모집제도 보겠습니다. 소속 보험회사 외에 한 개의 이종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즉 생명보험 설계사가 이종, 다른 종류죠.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손해보험 설계사가 다른 이종인 생명보험을 위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교차 모집 제도다. 원래 우리나라의 보험설계사 등록 제도는 일사전속제입니다. 그죠? 대리점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애초부터 이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사전속주의에 해당이 되지 않는 예외가 되는 제도를 우리가
교차 모집 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등록과 말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험설계사 나 이제 등록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말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보험회사에다가 해촉, 위촉한 것을 해지해달라. 해촉 신청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위촉 계약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종료를 하게 되면 자, 우리 이제 이 설계사와는 이제 위촉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등록을 해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말소 신청입니다. 말소 신청인데 말소는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보험회사가 직접 보험협회에 말소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설계사가 직접 말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 서류를 지참을 하고 난 다음에 보험협회에 말소 신청 직접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끝났을 때 말소가 됐을 때 타 보험회사에 등록이 가능하죠. 자, 이 말소 절차를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은 뭐냐면 최초의 등록은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는데 말소는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설계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등록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요. 말소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다라는 점 꼭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함정을 찾아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설계사는 보험연수원에 등록한다. 자, 여러분 보험설계사 어디다 등록하죠? 금융위원회에다 등록을 하죠. 자, 실질적인 업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연수원은 교육을 받는 곳이죠. 두 번째,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교차모집 설계사임을 알리는 행위는 금지 행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교차모집 설계사임을 알리는 행위는 당연한 거죠. 정당한 겁니다.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험설계사 등록과 말소 신청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자, 직접 신청이 가능한 것은 자, 말소는 직접 할 수가 있지만 등록은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라는 거 등록과 말소 여러분들 구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등록 가능한 기관, 방카슈랑스 뜻하는 거죠. 은행, 상호저축은행, 투자매매업자, 중개업자, 증권회사 말하는 거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자, 신용카드 업자 가운데 겸령 여신업자만 제외하고 신용카드 업자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행, 조합도 가능합니다. 자, 시험 문제는 모집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점포 내에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모집이 가능합니다. 지점 바로 앞에 커피숍에서 안 됩니다. 딱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중요하게 봐주시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 모집 가능합니다. 점포 내에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능합니다. 세 번째,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 불가능한데 조건은 뭐냐? 신용카드 업자는 가능하다. 자,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라고 해서 모든 보험상품 다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대표적인 것이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은 판매할 수가 없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안 되겠죠. 얘는 상식적으로 나쁜 사람이죠. 자, 두 번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모집 가능하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 단계별 설명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됩니다. 체결 단계, 두 번째 청구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겠죠. 보험금 심사 지급 단계. 내용만 잘 읽어보시면 체결, 청구, 심사, 지급 단계는 잘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집 종사자의 정보, 보험계약 체결 대리 여부, 승낙 절차, 승낙 거절 시 거절 사유는 당연히 체결 단계에서 설명해야 될 의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담당 부서, 그죠? 예. 두 번째, 연락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심사 절차, 예상 심사 기간 다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필요한 설명해야 될 의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지급 단계에서는 혹시 심사가 지연이 되게 될 경우에는 그 사유 그리고 예상 지급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만 잘 차분차분 읽어보시면 어떤 단계인지는 쉽게 여러분들께서 알아맞힐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협정에서 정한 금지 사항과 거기에 대한 벌칙, 제재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협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협정의 이제 풀네임은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줄여서 협정 이렇게 하는데 몇 가지 금지 사항과 벌칙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무자격자 모집,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험 모집하는 거죠. 이랬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협정에서는 벌금이라든지 과태료가 아니고 제재금이라는데 여러분께서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별 이익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과다한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보험료, 정해져 있지 않은 보험료 할인, 기타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했을 경우에 자,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가 됩니다. 제일 크네요. 세 번째, 작성계약입니다. 작성계약은 뭐냐면 계약자 피보험자 명의를 가명, 도명, 차명으로 도용을 해서 계약을 임의적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는 건별, 한 건별 기납입 보험료 전액이 제재금으로 부과가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에는 경유계약입니다. 경유계약은 뭐냐면 보험설계사가 자기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로 이 계약을 처리를 하는 것을 경유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경유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제재금이 2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모함, 허위사실 유포, 뭐 부당하게 다른 회사와 비교한다든지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 모함,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이 되겠죠. 자, 1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승환계약인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속 계약은 제외가 됩니다. 다만 형제 자매 계약은 해당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요. 한 건당 1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가 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명보험협회는 신고가 접수가 되면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에서 정한 벌칙은 과태료가 아니라 제재금이었다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자,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설계사를 우수인증 설계사로 인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기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재직을 해야 됩니다. 동일 회사에. 두 번째, 보험계약 유지율이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유지율도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세 번째, 직전 1년간 품질 보증 해지, 민원 해지, 무효 0건입니다. 예, 시험 문제는 3건 미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0건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월납 초에 보험료가 월 평균 8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소득이 전속 설계사 평균 이상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집 실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다 우수 인증 설계사로 인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 정도의 모집 실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수 인증 설계사 인증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예. 해당 연도의 6월 1일부터 다음에 5월 31일까지 1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시험 문제는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년 매년 갱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인증 설계사는 고객에 대한 신뢰와 윤리의식을 검증하는 제도 맞죠? 그래서 모집 실적은 인증 기준이
아니다. 틀렸죠. 그죠? 일정 수준의 모집 실적도 인증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각 보험회사에서 최고의 실적을 거둔 설계사를 선발하는 것이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가 아니죠. 그죠? 네. 세 번째, 동일 회사에 2년 이상이 아니라 3년이죠. 그죠? 여기서 틀렸네요. 3년 이상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설계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전 1년간 품질 보증 해지, 민원 해지, 무효 건수가 몇 건이야죠? 제로여야 되죠. 그죠? 3건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가 틀린 지문이 되고 함정이 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예금자 보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예금보험금을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하는데 지급하는 사유는 1종 보험사고 2종 보험사고로 나뉩니다. 즉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이거죠. 첫 번째는 예금이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예금 지급 정지부터 시키죠. 이걸 우리가 일종 보험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지급 정지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실사를 하죠. 예금보험공사에서. 그래서 이 금융기관이 야 이거 인허가 취소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냐, 해산을 시켜야 되는 거냐, 파산을 시켜야 되는 거냐를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예금 지급 정지 시키고 그 다음에 취소, 해산, 파산을 시키기 때문에 1종, 2종을 만약에 기억을 하시게 되면 아 이게 일의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구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장 금액은 자 예금자 1인당입니다. 1인당 최고 5천만 원인데 이 5천만 원은 원금과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5천만 원에는 채권의 합계액, 즉 예금에서 만약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 기준으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금융기관이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융기관이 취급한 모든 금융상품이 다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 보호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 제외되는 금융상품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호 대상이 되는 거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변액보험의 특약, 최저보증금 보호가 됩니다.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영이 되는 DC형, 확정기여형,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다 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럼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상품은 뭐냐? 자, 법인보험계약. 자, 법인이 계약자, 법인이 보험료 납부자인 계약인 법인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증보험계약, 변액보험의 주계약, 재보험계약 다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 어떻게 다 구별하지? 용어도 길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을 외우시지 말고 보호에 제외되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시면 시험 문제 출제되는 지문은 거의 동일합니다. 법인 보험계약 아니면 재보험계약 아니면 보증보험계약 요 세 가지 정도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언급이 되니까 요걸 먼저 여러분께서 외워주시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재보험계약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이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대상이 예금보호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상품을 외우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은 최고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까지죠. 이자, 원금 다 포함한 겁니다. 세 번째, 보험회사의 합병. 합병은 예금자 보호법에서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합병 아닙니다. 그죠? 예금 지급 정지, 인가 취소, 해산, 파산이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광고 심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광고가 심의 대상에 해당이 되느냐? 보험회사가 제작하는 매체, 각종 인쇄물 등 홍보에 관련돼서 제작되는 광고는 다 기본적으로 심의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심의 대상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 즉 제외되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본사 이외의 지점, 설계사 등이 제작한 인쇄물은 심의 대상에는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보험회사의 자체 심사를 받고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광고는 크게 판매 광고냐 이미지 광고냐로 구별이 되는데 상품 광고는 판매 광고는 크게 상품 광고와 판매 방송 홈쇼핑 통해서 보험 상품 판매하는 광고 있죠. 그죠? 예,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상품 광고는 반드시 사전 심의. 기본적으로 광고 심의는 기본적으로 다 사전 심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특징적인 것은 홈쇼핑을 통해서 하는 판매 방송은 사전 심의도 하고요. 사후 심의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함께 별도로 진행을 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미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구별을 또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광고 심의 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위반을 했다. 당연히 벌칙을 받아야 되겠죠. 이 벌칙을 부여하는 기관은 광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위원회는 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조치를 결정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심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광고했습니다. 두 번째,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관련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심의는 받았는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심의도 받았고 준수사항 다 지켰는데 심의필의 유효기간을 어겼습니다. 자, 어떤 게 제일 센 것 같습니까? 허락도 받지 않고 심의한 게 제일 세겠죠. 1억 원입니다. 두 번째 센 게 5천만 원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관련 규정 위반입니다. 자, 유효기간 어겼을 때 3천만 원. 1억 5천, 3천으로 금액이 다운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심의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유효기간이다라는 점 부연해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함정을 찾아라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했다. 야, 이것도 센 거죠. 제일 센 거죠. 그죠? 심의를 받은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이미 변경해서 마음대로 광고를 했을 때는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죠. 예, 1억 원이 부과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 상품 광고 시에 필수 안내사항 그리고 금지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구별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도덕적인 내용입니다. 필수적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 사항은 보험 계약자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보험 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만약에 보험 계약자가 잘 몰랐다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에 다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반드시 안내를 해야 됩니다.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자산 운용 성과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 보험금의 범위는 요만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보험회사, 보험상품의 명칭, 보험금과 보험해약 환급금 예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반드시 계약자가 알아야 될 내용이 되겠죠. 자, 이에 반해서 금지행위는 나쁜 일이죠. 그죠? 이게 나쁜 건지 아닌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한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고액의 보험금 수령 사례를 소개를 해서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보험료를 1일 얼마로 표시를 해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갱신형 상품의 경우에는 갱신 시에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 행위 등의 보험 광고 시의 대표적인 금지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안내 사항과 금지 사항을 잘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갱신형 보험 상품에 관하여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는 것은 필수 안내 사항이죠. 금지 행위가 아니다로 여러분께서 잘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시는 여러분께서 막 용어가 전문 용어가 막 나오니까 좀 혼동스러워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
자, 보험회사에서 하는 공시냐, 생명보험협회에서 하는 공시냐, 감독원에서 하는 공시냐를 크게 우선 여러분께서 그려보시고 내 세부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보험회사가 하는 공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영공시입니다. 보험회사 경영에 관련된 공시인데 이 공시는 또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나눠집니다. 자, 보험회사 경영에 관련된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과 발생했을 때 공시하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나눠집니다. 이 정기공시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결산 끝마치고 하는 결산공시하고요, 분기별 임시결산이 끝마치고 나서 하는 분기별 결산공시로 나눠집니다. 자, 크게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자, 결산공시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느냐면, 공시 시점이 언제냐?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년간 공시를 해야 됩니다. 분기 결산공시는 2개월 이내에 다음 분기 임시 결산일까지 공시를 해야 됩니다. 수시공시는 발생 즉시 해야 되는데 3년간 합니다. 자, 요 부분이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됩니다. 3개월 내에 3년간, 2개월 내에 다음 임시 결산일까지, 발생 즉시 3년간. 자, 요걸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험 문제에, 자, 이게 정기공시 항목이냐, 결산공시 항목이냐, 아니면 수시공시 항목이냐 하는 공시 항목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실은 이 정기공시 항목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인 경영, 일반적인 상황들인데 이걸 다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수시공시는 아주 발생 즉시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위급하고 다급한 거겠죠. 이걸 딱 여러분께서 구별해 두시면, 자, 수시공시 항목 제외는 다 정기공시 항목, 이렇게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공시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만 잘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적기 시정조치. 벌써 말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적기 시정조치. 법령에 의한 주요 조치사항, 거액의 손실, 중대한 변경, 대주주에 의한 신용공여,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출자 내용. 자, 이런 일반적으로 회사가 운영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 수시공시 항목에 해당이 된다. 자, 중요한 핵심들, 적기 시정조치, 주요, 거액, 중대한, 중요한, 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이게 수시공시 항목이다. 나머지는 다 정기공시 항목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을 하시는 것이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험회사가 하는 공시 중에 경영공시, 경영과 관련된 거 말고 상품과 관련된 공시를 상품공시라고 합니다. 이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주로 보험 안내 자료가 바로 상품공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중지된 상품도 당연히 공시를 합니다. 이미 기가입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품 요약서, 상품 설명서, 변액법 운용 설명서, 보험계약 관리 내용 등이 바로 상품 공시에 해당이 되고요. 홈페이지에 상품 공시실을 통해서 상품 관련 자료를 늘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회사는 경영 공시도 하고 상품 공시 두 가지 합니다. 그러면 생명보험협회에서는 뭘 하냐? 자, 여기는 비교 공시입니다. 비교 공시. 여러 회사의 상품 자료 다 받을 수 있죠. 여러 상품의 경영 내용들을 다 생명보험협회가 취합을 해서 각 회사 상품별, 각 회사 경영 상황들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는 반드시 생명보험협회에서만 가능한 공시 내용이다. 이걸 여러분께서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각 보험회사의 상품에 대해 비교하여서 고객이 상품을 선택할 때 비교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판매 채널, 보장 내용, 보험료, 공시율, 주요 정보를 대표 계약 기준으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비교 공시를 하는 것이 생명보험협회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회사의 결산 공시는 공시일로부터 3년간 공시한다. 이건 맞는 얘기네요. 그죠? 수시공시는 공시일로부터 수시공시도 3년이에요. 그죠? 예, 수시공시도 3년, 결산공시도 3년. 두 번째, 주요 경영 현황, 경영과 관련된 것은 보험회사에서 경영공시를 통해서 하죠. 수시공시 항목이 아니라 경영공시 항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적기 시정조치. 적기 시정조치 일단 이렇게 읽으실 때도 좀 힘을 팍 넣어서 적기 시정조치는 뭡니까? 급박하죠.
정기 공시 항목이 아니라 수시 공시 항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험 민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뭐 민원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험금 산정, 그 다음에 지급에 관련된 민원, 그 다음에 보험 모집에 관련돼서 불안전 판매와 관련된 민원이 전체 민원에서 주요 비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판매 채널이 존재를 합니다. 보험 회사와 계약자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모집 조직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민원을 기본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품 개발 및 판매 정책 자체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악성 민원인에 의해서 남용될 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께서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되는 부분이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 자,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보통 시험 문제는 금융회사 1차, 금융감독원이 2차 이렇게 제기를 한다고 틀린 지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즉, 민원인이 직접 금융감독원에 신청이 가능하다. 예,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접수가 금융감독원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소비자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금융감독원, 해당 금융회사, 한국소비자보호원 뭐 이런 데 세 군데다 신청할 수 있고요. 생명보험협회에다가는 할 수가 없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험 민원과 관련돼서는 금융감독원이 주무관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과 관련돼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제도라고 하는 것을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실태평가를 제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느냐면 자, 항목을 계량 항목과 비계량 항목, 즉 수치화할 수 있는 것과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을 각각 5개 총 10개 항목입니다. 여기에 점수를 부여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은 민원 건수 비중과 영업 규모 비중이 모두 1%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제도를 실시를 하는데 연 1회 합니다. 평가 항목별로 제가 점수를 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양호, 뭐 미흡, 뭐 보통 이렇게 5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평가 주기는 연 1회라고 말씀드렸는데 민원 발생이 빈발하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수시 점검도 가능합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험민원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직접적인 계약 체결 형태가 아니죠. 그죠? 예, 기본적으로 보험민원의 속성은 판매 채널이 중간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 금융민원은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지만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험 민원은 대체로 보험회사가 1차로 접수를 하고 감독원이 2차로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보험 민원의 대부분은 어디? 금융감독원에 접수가 되고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험계약의 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금 계좌에 대해서 세액 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 세액 공제입니다. 자, 이 보장성 보험료나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는 보험료 납입 시에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인 부분 말씀드렸고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중에 하나는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내지는 연금소득자, 일용 근로직 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에는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이 부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일반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연 납입액의 12%만큼을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를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한도 1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한도는 동일한데 세액공제율만 12%, 15%로 다르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험료 납입 시 세제 혜택 중에 두 번째죠.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겠습니다.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자도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자도 가능합니다. 세율은 12%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이런 소득 요건이 조금 다를 경우에는 1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 부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어떤 경우냐? 자,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 원 이하, 즉 소득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기준점이 종합소득 금액 4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일 때는 12%가 아니라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4천만 원 이렇게 바꿔서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도 보겠습니다. 한도는 퇴직연금 포함 시에 700만 원 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최대 400만 원 플러스 퇴직연금 합해서 70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연금계좌로는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400, 그 다음에 퇴직연금 300 이렇게 해서 합쳐서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금계좌는 4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금계좌는 납입액이 0, 0, 퇴직연금계좌에 700일 때는 700만 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합쳐서 700만 원 이내니까요. 근데 만약에 연금계좌에 700만 원 납입 퇴직연금에 0이었다. 그러면 400만 원밖에는 못 받습니다. 그 두 가지를 구별을 해 두시고요. 이 퇴직연금 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에 확정기여형, DC형이죠. 개인퇴직연금, IRP는 해당이 되는데 확정급여형, DB형은 세제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 보겠습니다. 자, 저축성 보험 차익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난 다음에 보험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거죠. 보험료 납입 시가 아니라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이 바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시납 저축성 보험,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종신형 연금 보험 계약의 요건들이 시험 문제에 섞어서 막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 요거, 그 다음이 별표 조금밖에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들이 자, 일반 일시납 저축성 보험인 경우에는 나이별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 계약 기간 10년 이상.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외우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은 계약 기간 10년 이상, 납입 기간 5년 이상, 기본 보험료 균등, 선납 보험료, 선납 기간 6개월 이내, 월납 보험료 150만 원. 자, 10년, 5년, 6개월, 150만 원. 숫자가 많이 나오네요. 숫자 많이 나오면 월 적립식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셔도 무방합니다. 왜냐? 자, 종신형 연금 보험 계약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은 55세 이상 이후에 수령을 해야 되고요.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사망 시에 연금 재원이 소멸돼야 되고요. 중도 해지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형 연금 보험 계약의 비과세 요건은 55세 이후 수령받기는 숫자가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똘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 이거 숫자 많이 나오는 거구나. 10년, 5년, 6개월, 150만 원 요거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이구나.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여러분께서 잘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발전으로 인해 노후에 필요한 은퇴자금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은퇴자금 준비가 잘 안 돼 있죠.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기능, 그 다음에 장기 산업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생명보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함정인지 잘 보시면 아시겠죠. 두 번째,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가 아니라 700만 원까지였죠. 그죠? 예, 제가 조금 전에 금액을 가지고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 증여받은 보험금에 대한 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습니다. 다르진 않죠. 하나라고 그냥 보셔도 됩니다. 자, 최저 세율은 10%입니다. 1억 원 이하일 경우에 10%고요. 최고 50%입니다. 10에서 50%고요. 자,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0억 원 이상을 초과를 할 때는 세율이 50%다. 10에서 50, 30억 원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다면, 그죠? 수익자가 자기가 낸 돈으로, 실질적인 납입자가 낸 돈으로 보험금을 받게 되니까 상속세든 증여세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있다면 총 납입된 보험료에서 피상속인이, 즉 사망하신 분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비율만큼을 보험금의 총 합계액에서 곱해서 상속재산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것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 보겠습니다. 자, 총 20% 한도, 2억 원이죠.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마다 그 한도가 조금씩 다르죠. 그죠? 공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다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정액 2천만 원을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순금융재산의 20%, 2억 원 한도로 금융재산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자,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에 대해서도 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여재산 보겠습니다. 증여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와 수익자가 같다면 증여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달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 총액에서 수익자가 납입한 금액 이외의 금액이죠. 수익자 이외의 자가 납입한 보험료액이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계산해서 보험금 전체 상당액에서 곱해서 비율만큼을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으로 인정을 해서 증여세를 부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인 경우에는 연간 얼마? 4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라고 하는 점, 우리 장애인 전용 보험에서도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결국 실질적인 납입자, 보험료 납입자, 그리고 수익자가 같다면 어떤 경우도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연금 지급 시에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몇몇 조건이 갖춰졌을 때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건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 원, 요거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5세 이후에 수령이 돼야 됩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수령을 해야 되고요.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요건들이 갖춰졌을 때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분리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기타 소득세율 15%를 적용해서 과세를 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연금 지급 시에 원천징수 세율을 보겠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세율이 좀 달라집니다. 자, 70세 미만,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었죠?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의 원천징수 세율을 나이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사망할 때까지 종신으로 연금 수령을 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 소득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4%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70세 미만인데 70세 미만이 5% 적용이죠. 근데 이 연금이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 수령하는 연금 소득일 경우에는 5%를 적용할 거냐 4%를 적용할 거냐 둘 다 해당이 될 때는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 소득자가 80세 이상일 경우에는 3% 적용하네요. 일단 경우에 금융회사로부터 적용받는 원천징수세율은 4%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 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험 설계사의 소득의 구분이 뭘로 되느냐? 사업소득. 보험 설계사는 개인 사업자로서 보험회사 계약을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 소득 아닙니다. 요거 바꿔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것이 실은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자,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게 원칙인데 연말 정산으로 납세 의무 종결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자,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느냐? 자, 첫 번째, 그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보험설계사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직전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7,500만 원 외우셔야 됩니다. 7,500만 원 미만인 보험설계사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반드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의무자. 자, 원천징수 사업소득을 누가 지급합니까? 보험회사가 지급하죠. 보험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이 의무자가 매월 모집수당을 지급을 할 때 3%씩 원천징수를 하고요. 연말에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끝! 종결되는 것이 바로 간편장부 대상자의 납세 의무에 대한 종결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수익금액. 자, 이거는 지급한 수익금액이니까 보험회사가 지급했으니까 설계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해당 과세 기간에 벌어들인 총 수익금액이겠죠. 수익금액에다가 곱합니다. 뭐냐. 연말종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필요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정 부분 까주는 거죠. 그래서 수익금액 전체에다가 사업소득의 소득률, 경비율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바꿔서 다 출제가 됩니다.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산정을 한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과세 기간에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한 보험설계사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죠. 이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규로 사업 개시했다거나 직전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이 얼마 이하? 7,500만 원 이하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보험설계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보험설계사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되네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게 함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익금액 전체에 연말정산 기타 소득이 아니죠. 그죠? 기본적으로 보험설계사 소득은 반드시 사업소득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다로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